네, 수강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잠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협의의 소익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의의 소익은 본안 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원고 적격하고 대상 적격과 합쳐져서 이 광의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적으로는 광의의 소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조사사항이고요. 상고심에서도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취소소송에서 그러면 협의의 소익은 어디 규정되어 있느냐?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은 전문은 이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후문은 권리보호 필요, 즉 협의의 소익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양자의 제목을, 그러니까 12조의 제목을 원고 적격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원고 적격이라고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는 이잖아요. 꼭 회복하지 않더라도 소액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반론이 또 있고요. 그래서 또 규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에도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뒤에 있는 소액에서도 원고 적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명예신용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는 거냐는 논쟁거리가 있죠. 판례 중에는 이제 이와 좀 관련된 판례 중에는 반드시 여기에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컨대 영업정지 처분에서 어떤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여전히 원고적 소액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판례는 이를 부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적어도 소액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원고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을 따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취소 소송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있다라면은 소액은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단지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어떤 흥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또 권리 보호의 필요는 부인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속건남용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처분 등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함으로써 처분 등이 있기 전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그죠? 그런 소송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처분의 존재로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원고적 소액이죠. 소액이 있는데 이게 그 권침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임박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해도 소액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은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여야 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후 사정에 의해서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설해 보면요. 먼저 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소액인데 예컨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한다라면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액은 이제 상실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가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권 취소하고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은 원고로서는 원고의 그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는 게 상대방이 정당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한 꼴인데 오히려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다시 신소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의 의미가 항상
법학에서 변경이라는 게 나오면은 예전에 있던 어떤 것에 대한 취하나 취소,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행위, 뭐 이런 작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의 변경이라면은 구처분의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발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소송에서 뭐 피고 경정이라든지 소 변경이라면은 구소에 대한 취하, 신소의 제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변경이라는 말은 이 취소의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라면은 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구소는 완전히 처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처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폭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죠. 이게 판례에 따르면은 종전 처분을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냐, 아니면 후속 처분의 추가 차례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그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 거냐, 이런 거를 살펴서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가 되는 거고요. 후자라면은 이제 종전 처분이 모두 다 소멸한 게 아니고 이 병존하면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전 처분에 대한 소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전 처분이 계속 변경된 채 남아 있으니까요. 병존해서 남아 있으니까 후속 처분과. 예.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 기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주 80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관련 각 주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 기간의 경과 소액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예컨대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했다 이렇게 돼도 기간의 도과와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니까 소액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철거명령의 집행이 완료됐다든지 아니면 관계법령이 개폐가 돼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더 이상 그 처분을 받을 수 없다라든지 뭐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액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돼서 효력을 발생한 경우도 뒤에서 뭐 인가처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대학 입학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소액은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후 사전 변경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예컨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기간이 만료돼서 소집 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이미 소집이 해제돼서 더 이상 이제 공익근무원이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불합격 처분의 취소 소송을 하는 중에 뭐 새로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퇴학 처분을 받은 다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외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하나는 처분의 외형이 잔존해서 취소를 할 필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처분의 효과가 직권 취소나 기간 경과, 집행, 그 밖의 사유에서 소멸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처분의 외형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아직도 있다라면은 여전히 소액이익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컨대 파면 처분이 됐는데 정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공무원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사이에 승소한다라면 그 사이에 봉급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제재적 처분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이 당초의 제재적 처분을 가중 사유나 아니면 전제 조건으로 해서 후속 처분이 있을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돼 있는 것이 법률이나 법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훈령 예규나 아니면은 제재적 처분 기준에 있어서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이른바 법규명령의 행정규칙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나누어서 종래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구속력이 있으니까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는 당연히 그 후속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된 제재적 처분, 선행 처분의 소위익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아직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훈령 예규나 아니면 불용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속 처분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고 꼭 그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외이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됐는데 다수 의견은 행정규칙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연히 구속력이 있으니까 장래의 제재적 처분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상정을 하고서 소액이 있다라고 논리 구성을 했고요. 별개 의견은 이 불형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 왜 법규 명령이 아니냐, 법규 명령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논리를 구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6페이지 가시면은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소액인데요. 기본행위가 있고 인가처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발본색원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본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다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면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액이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쟁점이 이제 조합의 설립인가잖아요. 근데 이게 인가지만 이건 특허라고 봐야 되니까 인가처분과 기본행위의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 설명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뭐 특허의 성격을 갖는 조합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재건축조합이 행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법률관계입니다. 여기서 인가는 분명히 인가죠. 근데 인가의 대상이 된 기본행위가 뭐냐가 문제죠. 그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인가의 대상이다라고 봤던 게 이제 과거의 판례인데요. 현행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이 기본 행위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계획 처분을 다퉈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인가청을 상대로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조합원 결의가 요건이 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의 요건이 되는데 이 조합원 결의도 다퉈도 이 관리처분 계획이 효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투느냐? 과거에는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가 고시되기 전에만 소송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은 약간 격가지 쟁점인데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전 고시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이나 아니면 전 단계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처음부터 도시정비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결취소 소송에서 소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하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제기됐을 경우에 자, 먼저 원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원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돼 버린 거죠. 그러면 재결 취소 소송은 소액이 없는 게 뭐 당연한데 반대의 경우가 이제 문제죠.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원처분이 적고받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결은 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재결 취소 소송은 소액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 재결이 취소가 되면 다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테고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당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액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확인이 문제인데요. 자, 민사소송에서는 확인소송의 보충성 이 관철이 돼서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확인소송은 불가능하다라는 법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행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피고적격으로 갔어요. 자,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이제 피고 능력을 갖는 것이 소송법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고 능력은 행정청이고요. 피고 적격은 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죠. 그래서 이 행정청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서 그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따라서 내부 기관은 피고 적격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 이제 단독제 기관이죠.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 국가기관이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합의제 기관도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의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이 행정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법인의 경우에는 좀 독특해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공법인인지 공법인 자체인지 아니면 공법인의 이사장이라든지 대표인지를 법률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의 임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누구한테 위임하도록 돼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99.9% 아니고 99%는요 다 공법인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인은 법인격을 갖고 있어서 권리 능력이 있어서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행정청을 겸유하게 되는 거죠. 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하고 다소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공법 관계가 아닙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은 보통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이겠죠. 따라서 지방의회가 이 피고가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지방의회로 삼으면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밀분교 사건, 처분적 조례에 관한 유명한 두밀분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밀분교 사건의 피고가 경기도의회가 아니고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거를 좀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관계없이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한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지방의원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처분 등을 행한이죠. 처분 등을 행한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정당한 권한자이냐 여부는 이 피고 적격을 따지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정당한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된 문제인 거죠. 따라서 권한의 임과 내부임 또는 정결과 관련해서 약간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140페이지에 한국자산공사가 이제 세무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대행이라고 합니다. 위임받아가지고 공매를 하죠. 그때 세무서장은 이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이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이 된다. 피고 적격을 갖는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별법에 있는 예외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피고 적격자의 변경입니다. 행정청의 명칭, 관할의 변경,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쟁의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권한이 있던 그 행정청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3조에 거기에 관한 기술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자, 오늘은 당사자의 변경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자, 소송물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되고요. 당사자를 확정짓는다라는 거는 이 기판력의 판결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소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소장을 읽어보면은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소장에 피고라고 써져 있는 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 기재 사항 중에 피고라고 써 있는 란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확정을 질 건지 아니면은 이 소장 전반을 읽어보고서 피고 표시하고 좀 다소 다르더라도 전반을 보고 확정지을 수 있는 건지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지금 민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장의 전반적인 취지를 읽어보고서 형식적 기재와 달리 당사자를 확정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질적 기준설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행 민사소송법 하기에서 통설과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 기재 사항만 읽어보고 피고를 확정짓는 게 아니고요. 이 소장의 전반적인 취지를 읽어봐서 해석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사자 표시가요, 이 잘못돼서 오기나 이런 게 있어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할 수가 있고요. 그죠? 지금 말하고 싶은 이 강의의 테마인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시 정정하고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일성이 있는데 표시만 정정하는 거를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고 하고요. 당사자의 실질적인 변경이 생겼다. 동일성이 해해졌다. 동일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변경 전과 후에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 변경이 됩니다. 이 당사자 변경도요, 이 제3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로 지위가 이전되는 거죠. 원래 있던 당사자가 제3자로 지위가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변경을 소송 승계라고 그러고요. 또 소송 승계는 상속이나 합병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정물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계정물이 양도됨에 따라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이게 다 민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3자로의 지위가 이전되지 않고 새롭게 뭐 제3자가 가입한다든지 분쟁 주체가 가입한다, 제3자인 가 가입한다든지 소송에 이런 경우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좀 간단히 표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 편의를 위해서 자, 당사자 표시 정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변경이 있고요. 이거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이 전후에 비교해봐서 동일성이 있으면 없으면은 변경이 되는 거고, 그죠? 당사자 변경도 이게 제3자로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느냐에 따라서 이전되면 승계라고 하고요, 소송 승계. 이전되지 않으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소송 승계도 어떤 포괄적으로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이제 포괄 승계라고 하고요. 계정물이 이전됨에 따라서 당사자의 지위가 변동된다 이러면 이제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자, 요 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두시고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체계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이 소송 승계 중에서 소송 승계
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의 사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합병 이런 걸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이제 포괄 승계라고 하고요. 계쟁물의 양도에 따라서 분쟁 주체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를 특정 승계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인데요. 행정소송법에도 그대로 다 준용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컨대 살림을 이제 무단 형질 변경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복구무가 있겠잖아요. 그 복구무는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승계하는 거죠. 승계하게 되고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 설명한 거랑 이제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 일심전속적이지 않은 그런 처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일심전속적이라서 상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중에 사망하더라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때는 그냥 법원으로서는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승계도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과 전혀 관계없이 개별법에서 상속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승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 상속 순위를 민법하고 다르게 정해놨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위승계도요. 지위승계에 관해서요. 허가나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여기서의 신고는 아마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아마 행정실체법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소송 승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르는 허가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여야지 소송 승계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한청 변경으로 인한 피고 경쟁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됐다. 13조 그때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법 13조로 설명해드렸는데요. 또는 처분청이 없어졌다거나. 그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면은 다른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분청이 사후에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행정자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라고 13조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고를 경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고 경정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피고 경정에 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에요. 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관계없이 새롭게 제3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송법적으로는 좀 약간 꺼려지는 얘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제3자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는 거나 진배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입니다. 세 번째는 피고의 경정이죠. 이 세 가지 경우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요, 이러한 당사자 변경이요,
1심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심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바뀌는 거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요. 행정소송법에서는 뭐 피고의 임의적 변경이, 피고의 경우에는요, 임의적 변경이 피고 경정이죠. 예.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정해져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원고의 변경은요. 원고의 표시 정정 외에는, 표시 경정 외에는 원고의 임의적 변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원고가 바뀌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해당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인데, 다만 이제 민사소송법학에서 당사자의 추가에 해당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예컨대 공유물 분할입니다. 어떤 땅이 뭐 A, B, C, D 뭐 이렇게 네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을 하는 관계라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뭐 실수로 빠졌다, 소송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판결이 합일 확정돼야 되는데, 그런 게 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필수적 공동소송인, 빠져있는, 누락되어 있는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 이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요. 그거 외에는 원고에 대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이게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뭐 표시 정정 자체는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피고의 경정입니다. 임의적 당사자 변경 중에서 피고의 경정인데, 자, 피고의 경정이란 일단 뜻이 뭐냐? 소송 계속 중에 피고를 종전의 피고로 지정된 자하고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거죠. 피고를 애초에 삼았던 피고와 다른 사람으로 피고를 변경하는 것. 이거를 이제 피고의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주체와 권리능력자와 권리능력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누가 피고 적격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처분청을 특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분청이 누구인지 통상적인 경우에는 뭐 잘 알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처분청이 이게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민사소송보다 훨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고를 제대로 지정하는 것, 피고 적격자를 상대로 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거는 이제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잘못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송 요건이잖아요, 피고 적격도. 그러니까 피고를 잘못 지정한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터이니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사소송보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 지정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차 싶어서 취하하고 새로운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제소 기간이 도과될 염려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게 돼서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피고의 경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크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게 굉장히 행정소송법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피고 경정이라는 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게 원래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게 참 허용되기가 어려운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피고 경정이 굉장히 그 민사소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제도였고 규정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법이 199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법에도 이제 피고 경정제도가 생겼습니다. 피고 경정제도가 생겨서 이 과거에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피고 경정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뭐 민사소송법에도요 피고 경정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제도가 되지는 않는다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민사소송에서는요 피고의 경정이요 본안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그죠? 변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피고 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피고의 동의와 관계없이 피고의 경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요 서면에 의한 경정만이 허용이 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2심에서도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서만 피고 경정이 가능한데 행정소송에서는 2심에서도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도 피고 경정 제도가 있어서 행정소송법상의 피고 경정이 다소 의미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민사소송법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자, 요건으로 사실심 계속 중요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사소송에서는요. 1심에서만 피고의 경정이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2심에서도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민사소송법적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 새롭게 경정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1심을 거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경정된 피고, 새롭게 피고가 된 사람은 뭐죠? 그 이 신급 이익이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 행정소송은 사실은 국가가 예컨대 국가가 행한 행정작용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피고 적격자인데 다만 이제 그 행정소송법 13조 때문에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컨대 뭐 국방부 장관이 피고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고이든 간에요. 국가한테 법률적인 효과가 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는 국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심이든지 2심이든지 뭐 신급 이익의 박탈을 주장하기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소관분서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소기간의 제한 문제가 여전히 또 요 반대 논리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소기간도 잘못하면 도과될 수도 있으니 1심으로 제한하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사실심 계속 중이면 된다. 그러니까 1, 2심이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심 계속 중요해야 되니까 법률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피고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피고의 지정이죠. 자, 근데 원고가 제대로 지정했는데, 그죠? 애초에 제대로 지정했는데 뭐 잘못됐다고 잘못 생각해서 이게 잘못이 두 번 들어가네요. 잘못됐다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피고 경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냥 당사자 주장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애되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살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당사자 주장에 따라서 그냥 뭐 경정해줘 버려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피고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이거 뭐 방금 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죠? 신청에 따라서 피고 경정을 했는데 이게 꼭 정당하지 않는 피고를, 그러니까 원고가 잘못 지정을 했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에 뭐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배척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 원고 신청에 따라서 뭐 허가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바로 그러면은 피고 경정을 허가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성명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원고 이거 당신 정말 이 사람이 정당한 피고라고 생각해서
정당한 피고라고 생각해서 피고 경정 신청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야 되고, 그죠? 그거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소송 진행 절차의 위법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냐? 귀책사유, 잘못 지정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뭐 요건이 아닙니다. 그죠? 별 문제가 없고요. 자, 피고의 동의 여부입니다. 아까 민사소송에서는 변론 후에는, 1심에서 변론 후에는 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네. 자, 절차는 뭐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게 뻔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게 뻔한다면은 법원으로서는 뭐 그걸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그래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게 아니고요. 성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성명했는데도 뭐 계속 고집을 핀다 원고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각하돼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성명을 해서 원고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이 피고 경정에 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피고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그죠? 피고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뭐 신청인이 자기가 피고 경정을 신청했는데 그게 허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신청이 이제 만족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경정전 피고는요. 경정전 피고는 이미 탈락했지 않습니까? 소송의 주체에서 이미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경정과 동시에요. 그러니까 이 경정전 피고는 그 소송 절차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사소송법 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피고 경정의 효과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 소송법이나 법학에서 변경이라는 표현 또는 경정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면은 과거의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취하 또는 취소고요. 더하기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피고 경정은 그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의 제기 더하기 경정전 피고에 대한 취하죠. 소의 취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의 제기 효과가 나타나니까 제소기간이 도과될 염려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분청이 바뀌어서 피고 경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정 시점에 신소 제기의 효과가 나타날 테니 그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됐다라고 해석되면은 이게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애초에 소제기 시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는 게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소기간 도과돼서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소변경에 수반되는 피고 경정입니다. 이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소변경이 당연히 허용이 되죠. 자, 민사소송에 의한 소변경은 뭡니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소변경이 민사소송에서도 이렇게 뭐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제목만 알려드리면 뭐냐면은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다. 예컨대 뭐 취소 소송을 뭐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한다든지 뭐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게 되면 자, 취소 소송은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취소 소송은 행정청이 피고고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뭐 예컨대 어떤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다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거기에 따르는 금전급부 소송으로 변경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소송의 종류가 형성소송에서 형성소송인 취소소송에서 이행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이 되니 소송의 종류의 변경이 되는 거고, 이거는 민사소송에서는 예정돼 있지 않는 그런 소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피고가 경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취소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될 테고요. 그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고 경정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 소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앞으로 애초에 소 제기시로 당겨진다라는 거를 그거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격가지 문제인데, 자, 그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변경도 행정소송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거나 민사소송에 따라서 소변경이 일어났는데 피고 경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경우에도 피고의 경정을 행정소송법처럼 해석해 줄 거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냐, 약간의 논란이 되는데, 자, 민사소송에 의한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소의 종류의 변경까지도 허용되는데, 뭐 민사소송에 따르는 청구의 기초의 변경도 없는 그런 소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석문상으로는 당연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소기간을 앞으로 당겨주는 효과 까지도 있는 거냐.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의 특칙인데 이것까지도 민사소송에 의한 소변경에도 이게 유추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인데요. 이거는 뭐 민사소송에 의한 논리가 그대로 이 행정소송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경우에 일부 당사자가 누락되면 이거는 이 소송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마련돼 있고, 다만 원고의 추가는, 자,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고 원고를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소기간 문제도 처음 소를 제기한 대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된 당사자한테도요. 만약에 이런 소송이 생겼다라고 치면은요. 예, 지금까지 이제 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송 참가입니다. 소송 참가는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제3자, 그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이해가,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요, 제3자가 영향을 받는데, 제3자는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3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자의 보호죠. 제3자의 이익 보호가 이 소송 참가의 기본 취지입니다. 제3자의 이익 보호가 소송 참가의 기본 취지다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참가가 어떤 게 있냐? 일단 보조 참가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보조 참가인데, 이거는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의 한쪽 승소를 돕기 위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조 참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입니다.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이제 소송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3자의 경우에는 원고도 대립하고 피고도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고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당사자고 피고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런 제3자가 쌍방에 대해서 독립해서 참가하는 거를 독립당사자 참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동소송 참가라고 하고 또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로서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소송 참가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3자 이익보호라는 게 근본 취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법도요. 행정소송은요. 제3자를 보호해야 될 경우가 제3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민사소송보다 훨씬 많은 거죠. 경우가. 왜냐?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 양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여도 하지 못한, 참가도 하지 못한, 관여도 하지 못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이 소송 참가 제도가 행정소송법에서는 더 발달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행정소송법에는 소송 참가가요, 두 가지 종류의 소송 참가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조 참가라든지 독립당사자 참가라든지 공동소송 참가라든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모두 다 허용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3자의 소송 참가,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 이 두 가지 제도가 더 있습니다. 자,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여타의 소송 참가처럼 제3자의 지위를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은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뭐라고 그럴까요? 소송의 원활한 진행? 이런 게 더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자에는 제3자의 소송 참가하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제3자의 소송 참가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의 소송 참가는요, 왜 인정이 되냐면 이 취소 판결은요,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은 양 당사자에만 취소의 효력이 미쳐지는 게 아니고요,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뜻하지 않게 불이탈을 맞는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장 극적인 게 경원자 소송인데요. 가장 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경원자 소송입니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하나의 하나의 어떤 권리를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는 하나밖에 내줄 수 없는데요. A도 신청했고 B도 신청했습니다. 자, 행정청이 A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내줬고요. B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B는 말입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예컨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요. A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거죠.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제3자의 소송 참가라네요. 원고 적격 중에 경업자 소송 부분에서 제가 경원자 소송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B가 원고가 되겠죠. 그죠? B가 원고가 되는데요. 피고는 누가 되나요? 피고는 A가 됩니까? 행정청이 됩니까? 피고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송이든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의 처분이 적법했다라는 거를 행정청이 방어하겠죠. 방어하겠지만 과연 A만큼 더 치열하게 이 소송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거는 아니죠. 이 A가 사실은 실질적인 소송의 상대방인 거죠. 실질적인 소송의 상대방은 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만약에 예컨대 B가 말입니다. 행정청이랑 소송에서 뜻밖의 뭐 B가 승소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 처분이 취소되고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그 결과 이것도 취소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소송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 A가 이 소송에 개입해서 뭔가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제3자인 원고가, 이 A가요, 원고란다. 이 A가요, B하고 행정청 사이의 소송에 제3자 소송 참가를 했으면 모르되, 만약에 귀책 사유 없이, A의 귀책 사유 없이 A가 이 소송에 참가를 못하면은 이 A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행정소송법의 특별한 제도인데요. 이걸 제3자의 재심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처분의 대세적 효력 때문에, 취소 판결의 대세적 효력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를 보호하는 행정소송법적인 수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제3자의 소송 참가고요. 하나는 제3자의 재심 청구입니다. 양 제도는 양립 불가하죠. 왜냐하면 소송 참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귀책 사유 없이 소송 참가를 못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제3자의 재심 청구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요건은 이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타인사의 소송 계속 증여해야 된다. 이거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죠. 주문 자체에 의해서, 그죠? 주문 자체에 의해서, 판결의 주문 자체에 의해서 그 즉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는 뭐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판결에 구속되는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서, 판결 그 자체로는 아직은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새로운 처분에 의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처분을 통해서 권리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거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이 판결 자체로, 취소 판결 자체로 아직 A에 대한 권리이익이 침해되지는 않았죠. 예정은 돼 있지만, 그죠? 거부 처분이 취소돼서 행정청이 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할 의무가 생기고, 그 재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제3자의 소송 참가는 허용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4페이지에 제3자죠. 제3자는 일단 자자가 붙었으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참가는 원고를 위해서 참가할 수도 있고요. 피고를 위해서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는 행정청의 참가는 관계행정청의 참가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이 피고를 위해서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의 절차는 직권 또는 참가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참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일단 독특한 일이고요. 참가의 허부입니다. 반드시 결정으로 허브의 재판을 해야 된다.
자, 민사소송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때만 결정을 해주는데요. 이 행정소송법상의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그 참가 신청을 하면은 허브에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 행정소송법 16조를 보면요, 이 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 제3자만이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기존의 당사자는 이제 불복할 수 없는 거죠. 원고나 피고는. 그러니까 제3자의 소송 참가 신청을, 제3자가 소송 참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제3자만이 소송 참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원고나 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가를 허가한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참가인의 지위입니다. 참가 결정 전의 지위는 참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허브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참가인으로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요. 뭐 반대설도 있습니다. 각하 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이제 다시 탈락하게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가 결정 후의 지위, 즉 참가인의 지위입니다. 그러면은 참가 신청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 참가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 피고, 참가인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법에 이 참가인의 지위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참가인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하고 준한다. 그러니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경우에는요, 그죠? 소송행위에 따르는 제한이 그대로 유효하고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그 참가할 때 소송 진행 정도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저는 그 민사소송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요약해서 지금 제가 교재에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민사소송법에서 나온 얘기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해서 유리한 행위는 그 공동소송인 중에 한 명이 한 유리한 행위는 전체에 미치는 거고요. 불리한 행위는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다만 이제 소외치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치하는 참가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항은 읽어보셔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이 참가적 효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보조 참가인과 같이 참가적 효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판결 자체의 효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이제 제3자의 소송 참가의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책 사유 없이 이 소송 참가를 하지 못한 제3자가 있단 말입니다. 참가의 요건은 갖췄는데 자신의 기책 사유 없이 참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 제3자의 재심제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는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불어서 살펴볼 게 민사소송법에 있는 이 참가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 참가죠.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 참가를 했습니다. 보조 참가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단순한 보조 참가냐?
아니면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냐에 따르냐에 대해서 이게 좀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항고소송의 인용 판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 판결과 같은 인용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세적 효력 때문에 이 사실상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처럼 돼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우세하고 판례도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보조 참가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효력이 있다. 그런 지위를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보조참가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효력이 있으면 도대체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는 왜 만들었냐? 결국 같은 제도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권리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앞에서 설명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이고요. 자,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독립당사자 참가나 공동소송 참가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못할 바 없다. 요건만 갖추면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요.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